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연에도 그런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제 시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부는 참 못난 사람이었어요. 어른들이 왜 그런 사람을 속된 말로 놈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단어가 찰떡같이 어울리는 분이었죠. 시부에 관해 막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결혼 전부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곤 했거든요. 그 나이가 되도록 나이값 못하고 변변찮은 직업도 없었고요. 시모가 벌어다주는 돈으로만 생활하는 기생충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어떻게든 안고 가려는 시모와 남편을 보며 내색하진 않았지만요. 도대체 시부가 어느 정도였길래 이러냐고요? 우리 며느리, 그래, 좀 못났지만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원래 와이프는 돈만 많으면 돼. 애인 얼굴이나 예쁘면 되지. 안 그러냐? 이런 발언을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만큼 참 철없고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 뒷수습은 매번 시모와 남편이 했고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약주를 좀 과하게 들이켜더니 이런 실수를 하네요. 고의가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부인, 얼굴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어디가 아프신 건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자주 이렇게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 하니 신경 쓰지 마세요. 상견례 때는 결국 시부를 빼고 제대로 된 이야기가 오갔죠. 시모께서는 정말 하시는 일이 많았어요. 평생 본인이 번 돈으로 살았고 일도 하지 않는 시부까지 건사해야 했죠. 그렇다고 시부가 집안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동네 어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랑 농담이나 따먹고 시모 돈으로 생색이나 내며 돌아다녔죠. 한마디로 하루 종일 여기저기 기웃대기만 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보면 기둥서방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요. 게다가 심심치 않게 시부가 계집질했다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시모는 그때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고는 했어요. 당연히 저런 인간이랑 왜 이혼 안 하고 계속 사나 싶었죠. 그런데 나이든 어른에게 이혼이란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혼녀 소리 듣는 것도 싫다고 하셨고요. 시모는 시부가 그냥 아예 딴 여자랑 도망이라도 가면 속 시원하겠다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아슬아슬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됐을 때 시모의 건강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어요. 평생을 일밖에 모르고 살아서 그랬을까요?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그것도 여기저기 전이가 많이 되었을 때 알게 된 거죠. 여태까지 아파도 미련하게 참으며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시모에게 물었죠. 어머님,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아프면 제때 병원에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건강검진 하시라고 돈도 드렸잖아요. 왜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어머님 말만 듣고 병원 잘 다니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손잡고 병원에 같이 갈 걸 그랬어요.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정말 별거 아닌 줄 알았어.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아파도 참았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별거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늙어서 그런가 이젠 고통을 참는 것도 힘들더구나.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였어. 내 몸이 이렇게 된 줄 알았으면 나도 적당히 일했을 텐데. 그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의사의 말에 따르면 상태는 절망적이었어요. 시모의 귀를 피해 보호자인 저희에게 의사가 말하더군요.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악화만 최대한 늦추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 상태로 치료를 안 하면
3개월도 넘기기 힘들다고요. 그 말을 듣자 눈물부터 흐르더군요. 남편은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죠. 시모와 사이가 아주 돈독했거든요. 시부가 워낙 밖으로 사고를 치고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래도 아들과 엄마가 둘이서 단단히 뭉쳐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시한부가 되어 아들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 후 제가 낮아서 시모의 병시종을 들기 시작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지라 시간을 많이 뺄 수는 없었지만 대신 연차를 자주 쓰고 주말에는 특히나 병간호에 힘썼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병원으로 가 불편한 게 없으셨는지 확인하고 오늘 상태는 어땠는지 체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죠. 평생 동안 일만 한 시모인데 이대로 병원에만 있어도 괜찮을까? 어디 좋은 곳으로 구경이나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을 데리고 놀러 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병간호에만 집중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너무 고마워했죠. 그런 남편 마음을 다 알고 있기에 저도 병간호를 하겠다고 한 거고요. 아이가 있어서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남편이 친정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봐주니 그래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굉장히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어머니 저렇게 아프고 일 못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돈을 조금 드리고 싶어. 한 40만 원 정도만. 어때? 사실 남편은 친정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제가 거의 다 관리하고 있었어요. 가게가 무척 잘 된 덕에 남편 월급이 적지 않아서 모은 돈도 생각보다 많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시댁에 돈을 주자고 한 적이 없던 남편이었기에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아버지를 위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남편의 제안대로 시부에게 매달 40만 원씩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예, 너희 시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니? 언니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자기는 빨빨거리면서 또 여자나 만나고 다닌대. 그 인간 처음부터 싫었어. 언니를 한평생 고생시키다가 결국에는 외도까지. 언니가 이혼 안 한다고 고집 피워도 아예 둘 사이를 확 끊어놨어야 하는데 결국 죽기 전에 이 꼴을 당하잖아. 시이모님이 오셔서 몰래 전한 말에 어안이 벙벙했죠. 아버님이 외도를 하신다고요? 그래. 지금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솟아서 정말. 아니, 인간 말종도 그런 말종이 없지. 어떻게 한평생 돈 빨아먹다가 죽을 때 다 되니 다른 여자로 갈아타? 그럴 거면 진즉 빨리 딴 년한테 들러붙든지. 우리 언니 어떡해, 불쌍해서. 결국 시부가 사고를 치고야 만 거죠. 일단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시이보님도 아직 소문만 들은 상태였으니까요. 확인되지 않은 일로 안 그래도 힘든 사람 심기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날 시부가 연락을 해왔어요. 언제까지 시댁으로 오라는 말만 하고 무슨 일인지는 알려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시간 맞춰 시댁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주말이기도 했고 시모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라며 보내주셨거든요. 그렇게 시댁 안으로 들어갔는데 웬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앉아있더라고요. 나이가 5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아줌마였어요. 어리동절해하며 서 있는데 갑자기 제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 아가씨가 이 집 며느리지? 내가 아가씨 시아버지한테 부탁했어. 여기가 엉망이잖아. 아무리 힘들게 일한다고 해도 시댁 청소 정도는 며느리가 해야지. 안 그래? 오늘 쓸고 닦고 청소 좀 해줘. 아, 그리고 냉장고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다 건강 축나니까 반찬도 좀 만들어놔. 그러면서 소파에 앉아 천연덕스럽게 TV를 켜고 드라마를 시청하더군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아, 나? 이제 곧 아가씨 시어머니 될 사람이지. 그러니까 당장 청소 좀 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와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 소문의 시부 상간녀라는 걸 알고 머리에 피가 몰렸어요. 그렇잖아도 최악의 이미지인데 대뜸 청소와 음식을 하라니 눈이 돌아버렸죠. 마치 자기가 무슨 진짜 시모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제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요? 왜요? 시어머니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아직 살아계신데.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완전 생판남이면서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겠네요. 너 지금 어른한테 이게 무슨 행동이니? 세상에. 교양도 없고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어. 사람이 잘못 들였네, 잘못 들였어. 자기가 뭔데 앞에 사람을 두고 평가질을 하는지 너무 화가 나서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었어요. 아줌마, 제가 왜 댁한테 그딴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청소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어이가 없어서. 여기가 내 집도 아니고 또 아줌마가 이 집 주인도 아닌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 시어머니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거든요. 그쪽이나 처신 똑바로 하세요. 알아들었어요? 이 아가씨가 못하는 말이 없네. 나야말로 왜 아가씨한테 그딴 소리 들어야 하는데? 어? 여기 와봐. 세상에. 자기 며느리 잘못 들였어. 아주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고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얼굴 빳빳하게 들고 청소 못하겠다고 하는 거 봤지? 때마침 시부가 등장했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막 퍼붓더군요. 시부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아랫사람을 혼내듯 말했어요. 너 내가 여기 왜 오라고 했는지 알아? 다 이 사람 소개해주려고 그런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굴 수가 있냐? 이제 곧 네 시어미가 될 사람인데 공경하고 받들 줄 알아야지. 대체 왜 그렇게 못되게 굴어? 이 사람이 제 시어머니가 된다고요? 혹시 그이는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데. 남편은 저 아줌마를 새어머니라고 생각할 일 눈꼽만큼도 없을 거고 저도 그럴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버님도 정신 좀 똑바로 챙기세요. 평생을 헌신한 아내 마지막 길에 이런 추태라니 부끄러운 줄 아시고요. 뭐? 야, 너 지금 시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누가 시아버지예요? 아픈 시어머니 병시종에 상간녀 뒤치다꺼리까지 시키려는 사람이 시아버지요? 아니, 사람이 맞긴 한가요? 너 말 다 했어?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이제 시아버지고 뭐고 눈에 안 들어온다 이거지? 모양 것. 네 남편 믿고 일어나 본데 내가 아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넌 당장 아웃이야, 아웃.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아버님 편들 것 같죠? 어디 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용돈도 끊는 게 좋겠네요. 남의 속 뒤집어지는 짓만 하고 계시니 돈이 아까워서요. 그렇게 시부를 비웃어주고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도 용돈으로 생활하는데 제가 돈 끊으면 무슨 수로 아버지께 드리겠어요? 생각할수록 시부가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아픈 아내 내버려두고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며느리까지 불러서 상간녀 뒤치다꺼리를 하게 만들다니 참을 수가 없어서 시댁에서 나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나야. 아무래도 아버님한테 드리는 용돈 끊어야겠어.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세상에. 시댁에 갔더니 아버님 상간녀가 있었어. 그 여자가 시어머니 행세하면서
나더러 청소하고 음식까지 하라지 뭐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정말. 뭐? 상관요? 지금 아버지 제정신이셔? 어머니가 지금 저렇게 아파서 생사를 오가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정신 못 차리신 것 같아. 당신이 아버님 생각해서 용돈 드리자고 한 건 알겠는데 꼭 그래야겠어? 그 돈으로 쓸데없는 일만 하시는 것 같아서 찝찝해. 게다가 내가 그 상간녀랑 싸웠더니 얼마나 뭐라고 하시던지. 그 여자도 멋대로 날 며느리 취급하는데 너무 웃기더라. 어머님께서 아직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계신데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굴어? 아,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어. 진짜 너무하시네. 잠깐만. 아버지한테서 연락 오는데? 전화 받고 내가 다시 연락할게. 시부는 쥐새끼처럼 빠르게 행동하더군요. 남편에게 바로 연락한 걸 보세요. 그대로 남편과 아이가 있는 친정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 2층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가니 남편이 시부와 큰 소리로 싸우고 있더군요. 전화로는 안 됐는지 시부가 직접 행차한 모양이었어요. 그럼 진짜로 용돈 끊을 생각이니? 네가 어떻게 그래? 아버지한테 감히. 그러면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와이프랑 어머니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지 아시잖아요. 아무리 생각이 없고 철이 없어도 해도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죠. 아버지는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짓을.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도 와이프랑 같은 생각이니까요. 이렇게 찾아오셔봤자 어차피 용돈 못 드려요. 결국 시부는 당황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시부가 포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이번에는 돈 달라고 시모를 찾아왔더라고요. 돈 좀 줘. 아파서 누워있어도 처방 돈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요새 돈 없어서 아무 데도 못 가잖아. 아픈 시모 앞에서 그딴 소리나 짓거리다니. 저 입을 정말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났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분노할 사람은 제가 아니었거든요. 돈 맡겨놨어? 이제 앞으로는 당신이 벌어. 여태 나한테 가져다 썼으면 됐잖아. 진짜 아무데도 못 가는 사람 앞에서 돈 내놓으라는 말이 나와?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상간녀한테 줄 돈 없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동생이 다 이야기해주고 갔거든. 그래, 여자 후리고 사는데 돈 많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어쩌나? 이제 너한테 줄 돈 없는데. 나는 단 한 푼도 안 남기고 죽을 거야. 이 괘씸한 인간아. 이렇게 대놓고 화내는 시모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시부도 질린 듯 시모를 째려보고는 나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던 시모가 저한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 통장, 이제 네가 가지고 있거라. 저 인간이 돈 달라고 하면 절대로 주지 말고. 그러자 시부가 헐레벌떡 다시 돌아가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미쳤어? 저년이 뭔데 통장을 맡겨? 네 마누라 수발 들어주는 귀한 며느리더러 저년이라고 했어? 네 옆에서 속살거리면서 돈 뜯어가는 여자나 미친년이겠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결국 시부는 시모에 의해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그 후 몇 번을 저와 남편에게 전화해서 통장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웠지만 저희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 결국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하게 시간이 흐르고 시모는 서서히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던 어느 날 시모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나 죽기 전에 내가 평생 일군 우리 집 거기에 한 번만 갔다 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오순도순 지내던 집인데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둘러보고 싶구나. 시모가 그 집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없는 살림에 열심히 일해서 겨우겨우 가지게 된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들도 키우고 일도 안 하는 남편 뒤치다꺼리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지방 외곽에 있어서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니었지만
시모에게는 그저 단순한 집 그 이상의 의미였을 거예요. 그래서 시모의 부탁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었고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행히 시모와 잠시 외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냈어요. 하룻밤을 자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잠깐 나갔다가 오는 것뿐이어서 병원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얼른 돌아오라는 말과 함께 외출을 허락해줬어요. 이로 인해 시모가 마음의 안정을 찾기만을 바랬습니다. 그 집을 보고 나면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쉬움을 남긴 채로 보내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시모와 둘이서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저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집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180도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벽지와 바닥이 바뀐 것은 물론 시모의 손때 묻은 가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 안방에 있는 침구는 아주 화려한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사진들도 모조리 사라져 있었어요. 그 대신 벽에 걸려있는 사진 속 주인공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바로 시부와 그 상간녀였어요. 그 광경을 본 순간 시모는 대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한껏 쇠약해져서 이제 잘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시모가 한 발 한 발 액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외도의 증거가 그대로 담겨있는 사진이었죠. 내가 이 꼴을 보자고 그 인간이랑 여태 산 게 아니야. 우리 아들 아비 없이 자랐다는 말 듣게 하지 않으려고 꾹 참으며 살았는데 기어이 죽기 직전에 이 꼴을 보도록 만들어. 곧 죽는다는 사람 빨리 보내고 싶었나 보네. 이 쥐새끼 같은 인간들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시모는 살이 다 빠져 나무 막대기 같은 팔로 사진들을 모조리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물을 따서는 확확 뿌렸죠. 안방에 뻔뻔하게도 버젓이 놓여있는 시모가 산 적도 없는 침구를 향해서요. 거친 행동이었지만 그런 시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누가 그런 꼴을 보고 제정신이겠어요? 마지막으로 옛 추억을 보려고 집에 왔는데 정작 그 추억은 모두 사라져 있고 남편이 상간녀와 새 출발을 하려고 집을 꾸며놨다는 걸 알면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시모가 그렇게 무리하도록 놔둘 수는 없었어요. 조용히 시모를 말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일단 몸부터 챙기셔야죠. 혹시 집에서 갖고 가실 거 있나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챙길게요. 그 쥐새끼 2마리가 집을 싹 다 갈아치워버린 것 같구나. 그냥 가자. 어차피 진짜 중요한 건 저 안에 있지도 않았어. 못 믿어온 놈이랑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그 정도 대비도 안 했겠니? 중요한 건 전부 내가 가져온 집 안에 있으니까 나가자. 그리고 가는 길에 부동산 좀 들러줄 수 있겠니? 이제 이 집 내놔야겠다. 그렇게 시모와 그 집을 나와 몇 군데를 더 들렀습니다. 시모는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밀린 은행 업무도 처리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병원에 돌아오고 나서도 시모는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으니 좋을 리가 만무했죠. 안타까웠지만 그런 시모를 함부로 달래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절망감과 배신감이 어떨지 감히 가늠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말을 건네든 전부 의미 없는 얘기로 들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모 혼자 쓸쓸히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면회 시간 끝날 때쯤 다짜고짜 시부가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사고치고 갔지? 집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던데 너 지금 시하냐? 이제 시아버지 자격 없다고 깽판 치고 간 거냐고? 정신 나갔어? 네가 싫으면 싫었지 우리 집에 와서 왜 난리를 쳐? 너 내가 고소할 거야. 남의 집 엉망으로 만든 거 다 경찰서에 신고할 거라고.
너무 한심해서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습니다. 옆에서 듣던 시모가 참지 못하고 시부에게 한마디 날렸어요. 그거 내가 했다. 외출증 끊어서 갔다가 난장판 만들어 놓고 왔어. 바퀴벌레 한 쌍이 우리 집에다 헛짓을 해놨길래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화내는 거야? 여태 아픈 마누라 한 번을 들여다보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여길 들어와? 앞으로는 못 들어와. 못 들어오게 막을 거니까. 네 얼굴만 보면 구역질 나고 기분이 더러워서 안정이 안 되거든. 그리고 신고하려면 해. 내가 그 집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를 신고하라고. 물론 할 수 있으면 말이야. 그 집이 내 집인 건 알지? 당신 집은 코딱지만큼도 안 들어간 것도 알고 있지? 그런 주제에 내 짐 다 빼고 상간녀 짐을 들여놔? 상간녀랑 내 집에다 신혼집 차리려고 작정했어? 네가 인간이야? 뭐? 당신이 어떻게 우리 집에 왔어? 아파서 빌빌거리면서 집에는 또 왜 왔대? 죽기 전에 우리 집 한번 눈에 담으려고 했는데 아주 싹 바꿔놨더라. 그년이랑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고 싶으면 다른 집으로 가, 이 정신 나간 놈아. 이놈의 할망구가 죽기 직전이 되니까 악만 남아가지고. 넌 뭐가 그렇게 잘났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남 하는 일에 시시콜콜 반대하고 난리야? 말 한 번 잘했네. 그럼 내가 잘났지 못났어? 못난 건 너잖아. 평생을 마누라가 번 돈으로 먹고 산 기생충 주제에. 시모의 신랄한 말에 결국 시부는 할 말을 못 찾고 돌아갔죠. 그러나 모든 일이 시모의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았어요. 시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집은 팔리지 않았거든요. 그리 좋은 집도 아니었고 좋은 지역에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시부가 매일같이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결국 시모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시부를 못 오게 막았고, 덕분에 마지막 며칠쯤은 시모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비록 시부의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는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시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장례식이 치러졌죠. 그런데 그날 시부가 그 상간녀를 데리고 와서 시시덕거리는 걸 직접 보게 됐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바로 남편까지 그 꼴을 목격한 거예요. 장례식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어요. 남편이 눈을 뒤집은 채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아버지,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를 데리고 와요. 어머니 가시는 길에 어떻게 진짜 정신 나가셨냐고요? 너 아비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사람이 도와준다며 와줬으면 감사하다 인사는 못할 망정. 며느리한테 몰들어서 너까지 지금 이러는 거야? 뭘 도와주러 와요? 얼굴 안 비추는 게 도와주는 일인 거 몰라요? 가세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시라고요. 한 번만 더 어머니 가시는 길 망치면 나 진짜로 아버지 용서 안 합니다. 두 번 다시 얼굴도 안 볼 거라고요. 아들의 말에 겁이 나기는 했는지 결국 시부와 상간녀는 장례식장에서 나갔어요. 남편은 죽을 상을 하고 있었고 저는 남편 달래랴 손님들 받느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웠던 장례식이 끝났어요. 앞으로는 시부와 절대 만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시모가 살아계실 적에 단 한 번도 도움이 안 됐던 사람, 또 남편조차 아버지 취급 안 하는데 괜히 시아버지 대접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면 그래선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 와이프 장례식에 상간녀를 데려와요? 어머님 가시는 길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짐작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시부가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부르더군요. 그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모가 돌아가셨으니 재산에 관한 말이라도 하려나 싶었죠. 그런데 시댁에 갔더니 얼마 전에 겪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있더군요. 시부와 상간녀가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상간녀는 마치 자기가 시어머니라도 되는 양 앉아서 저를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한껏 아니꺼워하는 얼굴로 말이에요. 정식으로 인사시키려고 불렀다. 아들, 네 새어머니가 될 사람이다. 며느리, 너한테는 새 시어머니이고. 욕짓거리가 입안 가득 차 나오려는 걸 겨우겨우 막아냈어요. 어떻게 시모가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저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군요. 저만큼이나 남편도 황당해하며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 며칠 됐다고 지금 저 여자를 집에 들여요. 저 여자가 아니고 제 어머니라니까. 앞으로 어머니라고 똑바로 불러. 그리고 그 할망구가 죽었으니까 이 여자를 불렀지. 내가 너희 엄마 살아있을 적에 이 사람이랑 혼인신고라도 했니? 아니잖아. 나는 지금 홀몸이 됐고 이 사람도 남편이 없으니 둘이서 살면 그게 부부인 거지. 조만간 혼인신고도 할 거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하늘처럼 받들어 모셔라. 그 말 하려고 너희 부른 거야.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잘 들었지? 특히 하나 있는 며느리, 너. 네가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가르칠 게 많아. 여태까지 무식한 옆에내 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가볍고 쉬운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 청소는 네가 해. 병 걸린 시모 수발까지 들었다고 하니 내 수발 드는 건 일도 아닐 거 아니야. 이제 네 시어머니는 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정신 나갔어요? 제가 미쳤다고 아줌마 수발을 들어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네. 저기 아줌마, 저는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대접 바라지 마세요. 저도 며느리 대접 안 바랄 테니까. 야, 너 말 다 했니? 이제 네 남편이 내 자식이야. 이제 앞으로 내가 네 시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넌 당연히 내 말 들어야 하는 입장인 거 몰라? 시어머니 대접을 안 하겠다고?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쫓겨나요? 제가? 오히려 코웃음을 치자 그 상간녀가 당황하더군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누가 제 어머니예요? 제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머니 대접 바라지 마세요. 두 분이서 어떻게 사시든 저희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 남편은 시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한 짓,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돈이란 돈은 다 빼먹고 어머니가 아파서 힘 못 쓰니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마지막까지 어머니 평온하게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아버지한테 해준 것들은 이미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거 다 저한테는 한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 노릇 바라지도 마시고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신 그대로 저도 철저히 무시하며 살 테니까 아버지도 제 도움 바라지 말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좋아, 알겠다. 나중에 유산 물려달라고 와서 짹짹거리지나 마라. 네 엄마 재산 넌 보지도 말고. 그러고는 두 사람끼리 아주 웃으며 좋아 죽더군요. 돌아서서 나오는 저희는 본 척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즐거움이 며칠 안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한껏 비웃어 줬습니다. 역시 며칠 지나지 않아 시부와 상간녀가 친정가게로 찾아왔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하려던 모양인데 그날 저도 함께 있었거든요. 마주치자마자
시부가 득달같이 화를 내더군요. 야, 네 시어머니 재산 네가 빼돌렸지? 다 어떻게 했어? 어떻게 된 게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 게다가 집에 있는 담보대출은 도대체 뭐야? 네가 가져갔어? 내가 그 옆에 내 병원 들어간 직후에 확인했을 때는 깨끗했는데. 야, 머리 좋더라고요. 시모가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시모 재산을 파악했었다니. 정말 한 번 나쁜 놈은 참 변함없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집이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네가 옆에서 시험이 살살 긁어서 돈 빼갔을지도 모르지. 죽을 때까지 옆에 있었으면 알 거 아냐?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정도는. 나서서 수발든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지. 너 이러려고 수발든 거지? 네 시어머니 재산 빼돌리려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은행 가서 누가 담보대출 받았는지 확인이나 해보시라고요. 뭐 확인을 안 해도 본인이 아니고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부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리고 이미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왔을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고 싶으니 괜히 여기서 마주친 제게 화를 내는 거였죠. 사실 상간녀와 시부가 새살림을 차린 그 집을 보고 시모가 열받았던 그날, 부동산 말고 은행에도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집이 안 팔린 걸 아셨던 건지 아니면 집 팔리기 전에 돌아가실 걸 알았는지 시모가 그 집으로 담보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았더라고요. 결국 시모 명의의 그 집을 넘겨받으며 시부는 그 빚까지 같이 지게 된 거죠. 그럼 담보대출 받은 돈은 어디로 갔는데요? 통장 내역 보시면 알겠네요. 한번 보세요. 그것도 다 가져가셨잖아요. 시모가 돌아가신 후 시부가 재산을 다 가져갔거든요. 당연히 통장도 쏙 가져갔죠. 그런데 시모가 그 큰 금액을 현금으로 빼서 쓰셨지 뭐예요. 그 바람에 그 많던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됐거든요. 게다가 거액의 입원비와 처치 비용으로 시모 통장에는 진짜 돈이 마른 상태였어요. 이 여편 내가 돈을 어디다 빼돌렸는지 모르니 하는 소리지. 며느리인 네가 받은 게 틀림없지. 그 돈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집에 걸린 대출금은 너희가 갚아. 대출금을 갚으라고요? 아버님, 저희한테 뭐라고 하면서 그 집 가져가셨어요? 어머님 재산 넘볼 생각 말라고 가져갔죠? 저희가 사는 집도 아니고 저희가 가져간 집도 아니고 아버님이 직접 가져가신 거면서 대출금은 우리 보고 갚아라. 제가 왜요? 돈을 드려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집은 아버님이 상속받았으니까 빚도 아버님 거죠. 저희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제 말에 시부 옆에 있던 상간녀가 그러더군요. 아니, 자식이랑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줘? 아무리 싸웠어도 가족 간에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지. 핏줄은 아무도 못 끊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 부양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아버지는 뭘 해줬는데요? 우리한테 뭘 해줬어요? 못난 꼴밖에 더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어딜 끼어들어요? 그게 할 말이에요? 부모 자식 인연을 누가 끊어놨는데? 어머니 자리 차지하며 나랑 아버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방해꾼은 아줌마라는 생각 안 들어요? 모렴치에 몰상식에 뭐 핏줄? 자식이요? 내가 저 아버지라는 작자를 보고 배운 게 뭔지 알아요? 저 인간처럼 살지 말자는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니 부모니 그딴 거 운운하지 말고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그 집 가져갔으니 알아서 빚 갚으시고 우리한테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만나기도 싫으니까. 남편의 칼 같은 말에 시부와 상간녀는 아무 말 못하고 그대로 돌아서더군요. 할 말이 없었는지 아니면 말이 막힌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 시모가 가진 재산이 적지는 않았어요. 다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두 처분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찾지 못할 뿐이었죠. 예를 들어 시모는 대출받은 돈으로 귀금속을 여러 개 사셨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아들 이름을 새겨서 선물로 주셨죠. 현금으로 사셨으니 시부는 그 돈을 영영 못 찾을 게 뻔했죠. 그렇게 시모는 시부에게 큰 엿을 먹이고 떠났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시부가 자식 괴롭힐 걸 알았는지 아니면 시부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 다짐을 지킨 건지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시부가 쪼들리는데 시모의 역할이 매우 컸죠. 곧 시부와 상간녀의 사이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시모가 남긴 재산이 더 이상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됐으니까요. 게다가 집 대출금도 못 준다고 딱 끊어버렸으니 결국 그것도 시부가 갚아야 했죠. 집이 이미 시부의 것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시부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버거운 상황이었어요. 욕심만 내지 않았다면 그 집은 빚 없이 온전히 시부의 것이었을 텐데 또 바로 상간녀를 데려와 남편과 제 속을 뒤집어 놓지만 않았다면 그 집 대출금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생각이었거든요. 1년, 아니 3개월의 시간이라도 지나고 여자를 데려왔더라면 이해하려고 해봤겠죠. 그런데 굳이 길을 힘들게 돌아가는 걸 보니 뭐든 해줄 필요가 없겠더군요. 그렇게 시부와는 연락을 딱 끊었어요. 그 뒤에 시부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시모가 돌아가시고 몇 달이 지난 후였어요. 사실 한동안 시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차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왠지 시부일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곧이어 귀에 들려온 건 어이없는 꾸짖음이었어요. 아들한테 들었다. 네가 나한테 돈 못 보내게 막는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아무리 너한테, 아니, 네 시어머니한테 몹쓸 짓을 했다고 해도 말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 피말리는 건 아니지 않냐? 명색이 내가 네 시아버지인데 어떻게 돈 한 푼을 안 줘? 늙어서 일도 못하는 노인네 그냥 여기서 말라 죽으라는 말이냐? 긴 소리 안 할 테니 돈 좀 붙여라. 네 시어미가 마지막에 왜 나한테 그런 악독한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집마저도 고물단지야. 대출을 그렇게 많이 끼워놓으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나는 당연히 너희가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대출금을 갚아주지도 않고 용돈도 안 보내주면 어떡하라는 거야? 응? 전에 이미 이야기 다 끝난 걸로 아는데요. 그러게 아버님이 알아서 잘하셨어야죠. 솔직히 저는 남편이 돈 달라고 하면 줬을 거예요. 근데 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 남편한테도 미운 털 단단히 박히셨네요. 그리고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돈 내놓으라 말아 하세요? 아니,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다는 말이야? 내가 봤을 때 너 말고는 그 옆엔 내가 맡길 곳이 없어. 둘이서 짜고 나 물 먹이려고 그랬잖아. 지금이라도 네 시어머니가 숨겨놓은 돈 나한테 돌려줘. 그러면 더 이상 너희한테 연락 안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그 집 파시면 되잖아요. 그 집 팔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면 되겠네요. 대출 받았다 하더라도 차액이 좀 있을 텐데요. 그때 듣기로는 한 7천만 원 남겨놓고 대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받아서 알뜰하게 쓰시면 얼마든지 생활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는 부양 안 해드리기로 결정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라도 하시고요. 이렇게 말해봤자 해드릴 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있는데 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해? 너희들 그때 그러지 않았냐? 그 여자랑 헤어지면 나 부양해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시부는 자기 입맛에 맞도록 말을 교묘히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랑 헤어지셨어요? 왜요? 둘이 죽이 척척 잘 맞던데 계속 같이 사시지 않고. 그 여자가 그렇게 나쁜 년인 줄 누가 알았겠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팔기로 했지. 그런데 그년이 그 집 팔고 나서 남은 돈을 자기한테 맡겨달라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겠다고 보관만 하겠다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봐도 들고 튈 것 같아서 그 돈 안 준다고 했거든. 뭐 안전하게 내가 들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빽빽거리고 잔소리를 하는지. 내가 몇 마디 좀 심한 말 했다고 짐 싸서 도망가 버렸어. 근데 이 여편네가 지 몸뚱어리 하나만 나가면 될걸. 우리 집에 있는 가전이며 가구며 딱 다 팔아먹고 갔잖아. 알고 보니 오죽 독한 게 아니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집에 TV도 냉장고도 아무것도 없어.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집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가 도망을 갔다뇨? 아무래도 시부가 집을 판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따지면서 물어봤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집 파셨죠? 아버님이 집 갖고 있었으면 그 아줌마가 어떻게든 옆에 붙어 있었을 텐데요. 집 판 돈도 안 준다고 하니까 도망간 건 맞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그 돈도 벌써 다 쓰신 거예요? 역시나 시부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뭐 그렇겠죠. 돈 나을 구석이 있는데 상간녀가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나 그렇게 호시탐탐 빼먹을 기회만 보고 있던 여자였으니까요. 이제 돈 나을 구석이 없는 것 같으니 세간살이 다 팔아먹고 도망친 게 확실했어요. 상간녀는 사랑에 미친 게 아니라 돈에 미쳐 있었다는 게 증명됐으니. 솔직히 쌤통이었어요. 시부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상황이었죠. 이런 걸 보고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래, 네 말대로 집 팔았다.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고? 그리고 그 여자도 이제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나 모셔야지. 늙고 나니 믿을 건 자식뿐이다. 그러니 너희가. 저희한테 책임지우지 마세요. 뭐 전화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7천만 원쯤 되는 큰 돈을 1년도 안 돼서 다 쓰셨으면서 웃기네요. 그리고 돈 필요하면 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저는 남편이 달라고 하면 준다니까요. 그런데 어쩌죠? 남편은 저한테 아무런 말도 안 했거든요. 내가 이야기 안 해본 줄 알아? 상황이 어렵다고 제발 돈 좀 붙여달라 애원을 해도 안 주더라. 이게 네가 한 짓이 아니면 누가 한 짓이야? 내 아들 쥐락펴락하는 것도 이제 그만둬라. 너 때문에 부자 간의 거리만 멀어지고 있어. 집안의 여자를 잘못 들였지. 마누라도 죽으면서 남편 뒤통수 치더니 며느리까지. 뒤통수는 아버님이 쳤겠죠. 어머님이 왜 그렇게 독하게 재산 다 없애고 가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아버님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욕이나 해대는 사람이니 그러셨겠죠. 이러니 아들도 아버지한테 돈을 안 주겠다고 하지. 제가 두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남한테 기대기만 하고 피땀 흘려 번 돈을 가져가려는 게 문제라고요. 그 행태가 사람을 질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아내 장례식장에 다른 여자는 데리고 오지 말아야지. 아들 보는 앞에서 그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에요? 혼자서 정 떨어지는 짓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남 탓.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결국 전화를 끊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죠. 시부가 제게 전화해서 난리쳤다는 걸 안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러고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시부에게 당장 전화했어요. 시부는 자기한테 돈이라도 주려는가 보다 싶었는지 아주 밝게 전화를 받더군요. 그래, 나다. 돈 주기로 했지?
내가 오늘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했다. 어디 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는지. 아버지, 이참에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박은 아버지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한 짓도 용서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남처럼 사세요, 남처럼. 왜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려 하세요? 평생 그런 척도 한 적 없으면서 왜 자식한테 들러붙으려 하냐고요? 다 늙어서 힘 없어지니까 편하게 살려는 심보 다 알고 있어요. 전 어머니랑 달라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다 받아주겠지만 저는 받아들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락도 하지 마세요. 부재간 인연은 여기서 끊긴 걸로 할 테니까요.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전화하지 마세요. 앞으로 또 돈 때문에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야, 아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네 아버지한테? 핏줄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들아, 다시 한번 잘. 시부가 애원하는데도 남편은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화가 많이 났는지 숨을 몰아쉬는 남편을 옆에서 잘 달래줬어요. 남편이 시모 사진을 보며 애틋해하는 걸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부자 간의 인연을 끊은 결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부는 그렇게 된 후에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기생충처럼 평생 다른 사람이 벌어다 준 걸로 먹고 살다가 와이프도 자식도 상간녀도 다 떠나가고 나니까 그제서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고 말았죠. 가족들의 마음이 굳게 닫힌 후였으니까요. 와이프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사장님 소리나 들으며 지냈던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이제 그러지도 못하고 집에만 박혀 있어야 하니 시부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울증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스트레스가 심해져서인지 파킨슨 병까지 진단받았더라고요. 어떤 사회복지사가 시부 상태를 이야기해줘서 그제야 알았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입원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입원을 시키고 매달 요양원비는 내주고 있어요. 찾아간 적은 입원할 때 딱 한 번뿐입니다. 그 뒤로는 가본 적도 없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대하면 결국은 혼자 남겨지기 마련이에요. 후회하고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만회하기 어렵죠. 가족한테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시부는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자식한테 더 잘해줘야지.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도리는 지켜야지. 시부를 보며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혼에 성공한 40대 초반의 싱글맘입니다. 오늘 사연은 60많은 시댁과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욕심이 스스로를 어떻게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모두 이야기해 드릴게요. 남편과는 20대 후반에 만나 3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솔직히 30대 초반에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상황이었죠. 아이 때문에 한 결혼이라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한 번뿐인 신혼여행조차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죠. 멋진 유럽으로 가고팠지만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어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우리 애랑 당신 해외로 꼭 여행 보내줄게. 신혼여행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가자.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 고마워. 언젠가 꼭 해외로 여행 가면 좋겠다. 대신 우리 국내 여행이라도 많이 다니자. 아이에게 추억을 많이 쌓아주는 거야. 그런데 결혼 후에도 여행을 자주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벌이가 시원찮았거든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월급이 굉장히 적었어요. 저 역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고요. 결혼식 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뒤늦게라도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던 남편의 약속은 흐릿해져만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살짝 말했어요. 너 요즘 많이 힘드니? 내내 일에만 치여 살잖아. 너희 신혼여행은 이제 그냥 안 가기로 결정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둘이서 돈을 모으고는 있는데 잘 안 모여. 매달 경조사비로 빠져나가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애 다 키워놓고 나서라면 또 모를까. 너랑 김서방 둘 다 박봉이라 애 키우기 많이 힘들 거야. 그래도 이렇게 쫓기듯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럴수록 네 정신만 갉아먹힐 텐데. 엄마가 모아뒀던 돈 조금 나눠줄 테니까 신혼여행 다녀오렴. 갑자기 무슨 신혼여행이야. 괜찮아. 그 돈으로 엄마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 내가 엄마를 보내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엄마 돈으로 어떻게 여행을 가. 그래도 딸이 염치가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바로 너 신혼여행 보내주는 거야. 가서 한 며칠은 편하게 쉬고 와. 그동안 우리 손녀딸은 내가 보고 있을게. 이제 나랑 많이 친해져서 그런지 잘 울지도 않잖니? 엄마인 네가 없어도 일주일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김서방이랑 둘이 다녀와. 알았지? 솔직히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결혼 후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들뜨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를 끼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남편도 한껏 업되어서는 여행 전부터 유럽 간다고 여기저기 이야기하더군요. 이것저것 준비하면서도 얼굴이 싱글벙글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시모가 매일 전체 메신저방에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은 해외 구경도 못 해봤는데 너무 부럽다며 징징거리는 내용을요. 에휴, 너희는 좋겠다. 그렇게 여행 갈 여유도 있고. 우리는 늙어서 이제 돈도 많이 못 벌고 여행 갈 일도 없는데. 여행하는 5박 7일 동안 그 비난의 정도는 점점 더 거세져 갔어요. 심지어 여행 마지막 날에는 시모가 대놓고 다그치기까지 했죠. 이 불효자식들이 자기들만 즐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요. 그러면서도 시모도 똑같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7일 내내 시모의 문자에 시달려 여행도 못 즐긴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편하게 쉬지 못했습니다. 시모가 말한 대로 여행을 알아봐야 했거든요. 저희랑 똑같이 하고 싶다시길래 동일한 패키지를 골라 정보를 보내드렸죠. 첫 장에 빨간 글씨로 크게 계좌번호와 여행비를 적는 것도 잊지 않고요. 솔직히 그거 보고 시모가 바로 전화할 줄 알았어요. 비용을 대달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대신 남편을 통해 소식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시모와 시부가 여행 갈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고요. 옷도 사고 액세서리도 사고 신발도 사고. 여행 경비는 아직도 안 낸 것 같던데 신나게 준비만 하더라고요. 그때 시부모님은 우리가 그 돈을 내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확신했죠. 굳이 나서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계속 그렇게 오해하시도록 놔두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자 여행 당일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예, 오늘 여행 가는 날인데 비행기 티켓이 왜 아직 안 오니? 지금 시간 다 돼가는데 우리 못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라도 없어? 어머님, 혹시 결제는 하셨어요? 무슨 결제를 말하는 거니? 여행 경비는 너희가 내주기로 한 거잖아. 그 당당한 말투에 웃음을 참으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요. 저랑 남편 최저임금보다 겨우 조금 더 벌어요.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두 분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겠어요?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한데요. 제가 분명히 자료에 돈 보내셔야 한다고 적어놓지 않았나요? 그것도 빨간 글자로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게 체크까지 해놨는데. 저런, 돈을 안 내셨으니 티켓이 안 나오죠. 그럼 돈을 하나도 안 냈단 말이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당연히 너희가 돈 낼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한다. 우리 여행 좀 보내주기가 그렇게 싫었니? 너희는 둘이서 해외여행 잘만 갔다 오더니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리고 뭐 돈이 없어? 그럼 너희는 돈 빌려서 갔니? 무슨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어? 뒤로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까 간 거 아니야. 저희 이번에 신혼여행 겸 간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친정어머니가 주셨어요. 결혼한 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신혼여행도 못 간 딸이 불쌍하다고요. 지금까지 아무도 신경 안 쓰지 않았지만요. 아무래도 딸이 저 하나뿐이라서 많이 걱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아무 대꾸도 못 하더군요. 한술 더 떠 이번에는 시모가 다 들리도록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 줄 몰랐네. 당신이 대출이라도 받는 게 어때? 그럼 해외여행 보내드릴 수 있잖아. 미쳤어? 무슨 돈을 빌려서 여행을 보내드려. 솔직히 우리한테 돈 맡겨놓으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 저러실 때마다 내가 더 당황스럽네. 아무튼 이번 여행은 없던 걸로 해요. 제대로 정보 안 살펴본 것도 잘못이지. 난 당연히 부모님이 알아서 결제하고 가실 줄 알았지. 우리더러 비용대라고 한 거면 이렇게 조사하기 전에 거절했어. 남편이 화를 내고서야 시모와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솔직히 그때도 시모가 깨끗하게 포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시모는 특히 사람을 괴롭힐 때 끈질긴 면이 있었거든요. 그 후 1년 반쯤 지났을 때 시모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나 대접할 생각이었는데 시모는 아닌가 보더라고요. 저희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으니 말이에요. 이번 환갑 때는 해외여행 가고 싶어. 너희 환갑잔치 해준다고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 그거에 좀 더 보태서 여행 보내줘. 죽기 전에 비행기를 한 번은 타봐야 하지 않겠니? 이럴 때는 딸이 없는 게 서럽다 서러워. 무심한 아들의 며느리뿐이니 원. 내가 여행도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 그게 어디 딸과 아들의 문제겠어요? 아들도 부모를 지극하게 생각하면 여행비 정도는 내드릴 텐데 그럴 생각도 돈도 없는 남편이니 시부모님이 해외여행 한번 못 가신 거죠. 시모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요. 어쨌든 환갑잔치를 위해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기에 남편에게 가능하냐고 물었죠.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고 해외여행 갈 정도는 돼? 혹시 예산 부족하면 나는 빠질게. 솔직히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네가 왜 빠져? 너도 같이 가야지. 그리고 이번 여행 계획은 꼭 네가 짜야 한다. 여행사에 다 맡기는 거 나 별로 안 좋아해. 알았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귀찮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래서 시댁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두 분 모시고 가는 여행 계획 당신이 세워. 나는 일하는데 애도 봐야 하고 너무 바빠. 그것까지 할 시간 없어. 그리고 당신이 어머님 취향 다 알잖아. 나는 잘 모르고. 괜히 여행 가서까지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다 계획 짜고 어머님께 보내드려. 그렇게 남편이 모든 계획을 짜고 시모에게 계획표를 전달했어요. 웬일로 시모는 계획표를 보고도 별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해외에 도착하는 순간 시모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든다며 하나하나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짜놓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도중에 행선지를 변경하는 일도 잦았죠.
얘, 너무 볼만한 게 없다. 우리 여기 가지 말고 딴 데 가자. 저기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니? 그런데도 기다리자고? 나는 그렇게 못해. 당장 다른 곳으로 가보자. 여기보다는 저기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 첫날 그렇게 일정을 다 틀어버렸으면서도 만족을 못했는지 시모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화를 냈어요. 아니, 숙소가 왜 이 모양이야? 너 솔직히 말해봐라. 나한테 좋은 거 해주기 싫어서 지금 이러는 거지? 너희는 고급 호텔에 묵었으면서 나는 이런 곳에서 묵으라니? 이게 말이 되니? 여기서 잤다가 몸에 벼룩이라도 붙으면 책임질 거야? 시모를 데리고 간 곳도 당연히 호텔이었어요. 5성급의 엄청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3, 4성급 정도는 되는 곳이었죠. 그리고 꼭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남편이 없을 때 저한테만 하더군요. 그래서 여행이 끝나갈 때쯤에는 슬슬 한계에 도달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결국 폭발하더군요.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때를 틈타 시모가 또 쏘아댔거든요. 너 진짜 너무하다. 우리가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한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서 이딴 식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야? 아니, 숙소도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관광지도 별로고. 솔직히 말해봐라. 우리한테 좋은 거 해주기 싫었지? 하나만 봐도 네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보여.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번에도 느꼈지만 넌 정말 뻔뻔해. 시부모를 모시고 다니면서 세상에 이따위로밖에 못하니? 그저 조용히 그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저 멀리 남편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더군요. 곧이어 남편이 제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당신 진짜 너무하다. 어머님이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하신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서 그딴 식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야? 어머님께서 숙소도 맘에 하나도 안 들고 관광지도 별로셨대. 어머님이 방금 얼마나 화 많이 내셨는지 당신 모르지?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한 바퀴 돌고 오면 끝이야? 부모님 모시고 이따위로밖에 못하는 거냐고. 뜬금없이 화를 내자 남편은 벙찐 표정을 지었어요. 그 옆에 있던 시모가 무척 당황하며 저한테 따졌죠. 너 왜 이래? 왜 우리 아들한테 화내니? 난 너한테. 어머님,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싫은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이번 여행 계획이랑 예약 다 남편이 한 거거든요. 저는 손가락 하나 안 댔어요. 섣불리 나서서 여행을 망칠 순 없잖아요. 어머님 취향은 역시 자식이 더 잘할 텐데 말이에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직접 말씀하시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화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성의가 부족했던 것 같네요. 뻔뻔하기도 해라. 내가 너도록 계획 짜라고 했잖아. 근데 왜 우리 아들이 계획을 짰어? 안 그래도 바쁜 애한테 그런 것까지 시키다니? 누가 계획을 짜든 무슨 상관이에요? 여행만 잘 갔다 오면 된 거지. 그리고 어머님, 이 사람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바쁘거든요. 육아도 살림도 집안일도 다 하는데 돈은 똑같이 버는걸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는 시간에 계획 좀 짤 수 있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육아나 살림을 대신해 줄 것도 아니고. 그제야 남편은 자기가 없는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파악했어요. 시모가 저한테 한 소리 했고 그걸 제가 남편에게 그대로 돌려줬다는 것을요. 엄마, 짜증내려고 여기 왔어? 여행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해서 경비 대줬잖아. 또 계획도 짜오라길래 몇 날 밤을 고민하면서 짰는데 왜 계속 화만 내? 앞으로 2번 다시 여행 같은 거 안 보내줄 줄 알아. 남편이 소리치자 시모는 그제야 입을 꾹 다물더군요. 째려보는 눈빛이 느껴졌지만 어쩌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놈이 저한테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저런다고 당신까지 똑같이 굴면 어떡해?
그리고 다짜고짜 화를 내면 내 기분은 어떻겠어. 좀 잘하자 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어머님한테 다짜고짜 온갖 짜증을 다 들은 내 기분은 당신도 좀 알고 있으라고 일부러 전한 거야. 이게 다 당신이 짜온 계획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게,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잘했으면 좀 좋아?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욕 얻어먹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남편과 싸우고 있으니 시모가 뜯어말리더군요. 그건 또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 시모의 짜증이 좀 덜해지긴 했어요. 저한테 짜증을 내봤자 자기 자식 힘들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는지 마구잡이로 트집 잡는 일은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고요. 한 1년쯤 정말 평온하게 지냈어요. 남편도 시모도 제 속을 긁지 않고 잘 지나갔죠. 그런데 문제는 친정엄마였어요. 원래부터 몸이 좀 약하신데 뇌경색을 살짝 한번 앓으셨거든요. 팔다리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뇌경색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의식을 잃을 정도까진 아니었고요. 다행히도 증상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그런지 잘 치료받았습니다. 약하게 다리를 절게 되시긴 했지만요. 재활치료를 계속 받으셨지만 빨리 낫는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본래 몸 상태도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으니까요. 외동딸로서 항상 엄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0년 전에 아빠와 사별하고 혼자 남은 엄마가 혹시라도 다치면 어쩌나 하고요. 그래도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소유한 4층짜리 상가 건물 덕분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과 보험금으로 사신 거였죠. 그곳의 임대 수익으로 요양비, 간병비 정도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도 마음의 짐은 좀 덜었죠. 엄마는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나 죽으면 저 건물 너 줄 거야. 네가 그때 아빠 보험금이랑 유산 다 주지 않았으면 못 샀을 건물이잖니.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네 말대로 해서 정말 다행이야. 너한테 늦게라도 도움될 것 같아 기쁘구나.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아빠 재산과 보험금을 저에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나누면 푼돈인데 그걸로는 엄마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온전히 엄마만을 위한 건 아니었고요. 외동딸인 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기도 했어요. 엄마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나중에 돈을 덜 쓸 테니까요. 그래야 시댁에서도 고깝게 생각 안 하죠. 그 덕분에 엄마는 그 상가 건물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상속받을 테니 어찌 보면 투자한 거라고 칠 수도 있겠죠. 당장 돈을 만질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엄마에게 수익을 드리고 미래까지 보장한 좋은 결정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는 시간 날 때마다 대신 건물을 관리하게 됐어요. 그러다 상가 건물의 1층 점포가 비었을 때 뜻밖의 연락을 받았죠. 예, 사부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1층에 상점 빠졌던데 거기 지금 점포 구하고 있지? 아, 네. 빨리 채워넣기는 해야 하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요.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두리뭉실하게 말했어요. 그 점포를 당장 채울 생각은 없었거든요. 어머니도 같은 의견이었고요. 물론 이유는 다 따로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지금 반찬 가게 하려고 생각 중이잖아. 아무래도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서 말이다. 저번에는 목이 안 좋아서 망한 것 같은데 그쪽은 꽤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열면 우리 가게도 번창하겠지. 안사돈한테 한번 물어봐 줄래? 일단 여쭤보긴 할게요. 시모는 아주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더군요. 시모에게 장사 소질이 없다는 건
주변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당사자만 모르고 있었죠. 가게가 망한 이유를 남 탓으로만 돌리니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도전하는 거였고요. 엄마, 시댁에서 1층에 들어오고 싶다는데 좀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2층 사장님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원래 사돈 간에 이런 거래는 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못 볼 꼴 보면 어쩌려고. 게다가 지금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잖니. 무턱대고 1층에 점포들였다가 또 무슨 일 날 줄 알고. 친정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전 1층 가게 사장님이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중도에 나갔거든요. 그 이유는 2층 사장님 때문이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다투더니 결국 참다 못한 1층 사장님이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2층 사장님과의 계약은 앞으로 9개월 정도가 남아 있었고, 엄마와 전 2층을 내보내기 전까지 1층에 가게를 받을 생각이 없었죠. 솔직하게 말해서 시댁에 괜한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거절하기로 한 거였어요. 어머님, 친정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봤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심스레 거절의 말을 건넸는데 돌아온 건 시모의 냉랭한 대답이었죠. 상가 그거 하나 갖고 있다고 유세는. 아니 사람 있는데 비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곳에 좀 들어가겠다는데 뭐가 잘나서 그렇게 고가워? 그래, 네가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다.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더군요. 이럴 때는 시댁과 친정이 같은 지역에 있어서 참 짜증났어요. 아예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다면 점포 자리를 달라는 말도 없었을 텐데. 한숨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런 시모와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니 안심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친정엄마에게서 묘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 안사돈 대체 왜 그러신다니? 세상에, 사람을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서 소문내고 다닌대. 설마 내가 점포 안 내줬다고 그러시는 거니? 어떻게 앞뒤 사정 다 끊어먹고 그딴 식으로. 아, 엄마가 지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평생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로 그런 소문들을 들으니까 정말 미치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뒤에서 엄마 욕하고 다닌다고? 알아보니 친정엄마 동네 근처에 소문이 났더군요. 엄마가 사돈댁 무시하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한다고 가족 도울 줄도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마치 일부러 안 도와준 것처럼 몰아가서 엄마는 병원까지 다니실 정도였어요. 스트레스로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했죠.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어머님 점포임대 문제 때문에 그래. 그거 우리가 일부러 안 해주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어머님도 정말 너무하셔. 어떻게 온 동네에 그렇게 나쁜 소문을 다 내고 다니실 수가 있어. 일부러 안 해주는 거 맞잖아. 아니야? 당장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된 상황도 아닌데. 그러게 엄마가 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 해줬으면 되잖아. 솔직히 이거 우리 집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당신이 하는 말 듣고 싶지도 않을 정도야. 당신이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뭐가 모자란데. 대체 뭐가 모자라서 너랑 장모님한테 고개 숙이면서 들어가야 돼? 사돈지간에 그런 것도 하나 배려해주지 못해? 지금 이 상황은 당신 잘못 맞아. 시댁 무시하고 자기들 이득대로만 하는데 당연히 소문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엄마한테 상가 자리 안 주면 솔직히 나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도 하고 있어. 그리고 동네 싹 다 까발릴 거야. 당신 어머니랑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인지. 미쳤어? 당신이 뭔데 그런 짓을 해? 그리고 이게 이혼까지 갈 일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웃긴다.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어?
언제부터 그렇게 어머님 챙겼는데? 여태껏 나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혼자 편하게 지내더니 왜? 그거 안 해줬다는 소리 들으니까 없던 효심이 막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몇 번을. 아, 됐어. 당신이랑 더는 말 섞고 싶지 않아. 엄마 가게 계약이나 빨리 해줘. 그거 안 해줄 거면 나 볼 생각 하지 마. 남편 놈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리더군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저렇게 내빼듯이 도망가다니 정말 열받았어요. 그런데 속에 천불이 나는 일은 그 다음날 생겼죠. 상가 건물 4층에 있는 친정엄마 집에 들렀던 날이에요. 거기 창가에 있으면 밑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무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왜 왔나 싶기도 하고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었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와이프한테 딱 잘라서 말해놨어. 그거 안 해주면 이혼하겠다고. 분명히 조만간 연락해서 들어오시라고 할걸? 야, 조용히 좀 해. 그런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해? 걱정 마. 와이프랑 장모님 오늘 둘이서 병원 갔으니까. 그런데 너 진짜로 이혼 이야기 꺼냈어? 이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 몰라? 그 할망구 뇌경색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데 이혼하면 너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혼 절대 못 해준다고 하고 꽉 붙잡고 있어. 아님 할망구 죽고 나서 이혼을 하든지. 이 건물이 얼마짜린데 재산 분할이라도 한다고 생각해봐. 우린 부자야, 부자.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네. 엄마가 계속 그 1층 점포 얘기만 하는 바람에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질렀잖아. 그러면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할게. 살살 구슬리면 될 거야. 엄마도 앞으로 며느리 좀 구슬려봐. 맨날 화만 내지 말고. 예, 구슬리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지. 내가 젊은 애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기어야 되겠니? 그걸 위에서 고스란히 듣고 있는 심정이 어땠겠어요? 저 인간들이 엄마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데 정말 기분이 더러웠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뭐라고 하려는데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마시라는 음료수는 거들떠도 안 보고 열만 내며 서 있으니 엄마가 물었어요. 너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엄마한테 얘기해봐. 왜? 상가 1층 때문에 안 싸더니 너까지 괴롭혀? 그것도 그건데 저 인간들이 진짜 미쳤나 봐. 엄마 건물이 무슨 자기들 거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 되겠어. 이런 쓰레기들하고 같이 사느니 내가 이혼하는 게 맞지. 울분을 토하며 급히 가방을 정리하는데 엄마가 손을 탁 잡더군요. 그렇게 깔끔하게 이혼해줄 생각이니? 그러지 말고 안사돈한테 1층 임대해주자. 대신 특약 여러 개 붙여서 중도해지 시에 위약금 엄청나게 물게 설정하고. 여태까지 자기들 위해서 임대 못 해준다고 얘기한 건데 안 되겠네. 우리 손 더럽힐 필요 없이 진짜 진상을 몸소 겪도록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넌 그때까지 모르는 척해.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지 싶어서 엄마 말대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1층 임대 허락 소식을 전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시모는 계약서를 읽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엄마가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말이에요. 다 확인한 거 맞으시죠?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다 읽었어요. 진작 이렇게 해주면 좀 좋아요.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잖아요. 서로? 일방적으로 온 동네에 악질적인 소문 다 내놓은 건 그쪽이죠. 아,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네요. 돈이나 꼬박꼬박 내세요. 시모는 잠깐 입을 삐죽거리는가 싶더니 금세 들뜨더군요. 기분 좋은 표정으로 가게를 꾸리고 리모델링도 했죠.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2층 카페 사장이 1층 시모 가게에 매일같이 나타나
진상짓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시모는 성질을 죽이고 처음에는 내내 하며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끝이 없었어요. 2층 사장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냈거든요. 결국 2층 사장을 어떻게든 하라며 전화했길래 거기다 대고 말했죠. 어머님, 처음에 1층 임대 안 해드리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층 사장님이 2층 사장님 괴롭힘 때문에 못 견디고 나가셨거든요. 그거 감안하고 계약하신 거 아니었어요? 저한테 이야기하셔도 해결 방법은 없어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나가야 끝나는 거죠. 나 몰라라 하는 저와 엄마 때문에 시모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이런 게 어딨어? 이건 사기야. 2층 사장이 얼마나 진상인데 우리가 왜 나가? 저 사람이 나가야지. 2층 계약 기간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고요. 사실 6개월 후에 2층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연장 의지가 없음을 미리 밝혔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시모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야 더 힘든 법이잖아요. 결국 시모는 4개월 내내 그 2층 사장에게 시달렸어요. 반찬 가게라 어쩔 수 없는데도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시모가 전화라도 하고 있으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 1층 앞은 너희가 깨끗하게 쓸고 닦아라 등등 수많은 진상짓을 당했죠. 결국 시모는 1년의 계약 기간도 다 못 채우고 해지를 하겠다며 난리를 피우더군요. 그런데 어머님,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무셔야 해요. 보증금만큼 내셔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어려우실 것 같으면 여기 대신 들어올 사람 찾든지요. 여길 누가 들어와? 저런 진상이 있는데. 너 다 알고 나한테 상가 임대한 거지? 무슨 소리세요? 처음에 거절한 건 저희 쪽이잖아요. 그런데 동네에 소문 다 내서 결국 상가 임대하도록 만든 건 어머님이고요. 그런 짓 저지르시고도 또 제 탓을 하세요? 시모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열심히 1층 상가에 들어올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였죠. 시모가 여기저기 말하기도 했고 친정엄마도 열심히 소문내고 다녔거든요. 결국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점포를 빼려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판이었죠. 그러자 시모와 남편이 저와 엄마를 찾아와 난리를 피우더군요. 이거 어쩔 거야? 난 위약금 못 내. 내가 거기에 들인 돈이 얼만데. 돈 벌지도 못하고 적자만 한가득인데 왜 위약금까지 내야 해? 계약서에 사인하실 때 꼼꼼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읽고 도장까지 치근마당에 안 주시면 저희는 법대로 하는 수밖에요. 사부인, 내가 부탁 좀 할게요. 제발 이 돈 좀 까주세요. 없던 일로 해달라고요. 응? 우리 사이에 이러기에요? 장모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지금 한 푼도 없으세요. 위약금 물 돈 없어요. 그 보증금은 두 분 노후 자금이라고요. 남편과 시모가 애원하자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자네 우리 딸이랑 이혼하게. 얌전히 이혼해주면 위약금은 없던 일로 해주겠네. 이혼이요? 갑자기 무슨... 자네가 내 딸한테 상가 임대 안 해주면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했다면서?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냥 헤어져. 내 딸도 그러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위약금을 준대도 이혼은 시킬 거네. 그러니까 잘 선택해. 돈이라도 안 내고 이혼할 건지, 돈 내고 이혼할 건지. 남편이 고민하자 시모가 넙죽 말하더군요. 뭘 고민해? 어차피 이혼시키겠다는데 돈 안 주고 이혼하는 게 맞지? 이혼합시다. 그러면 보증금은 돌려주는 거 맞지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게 됐습니다. 엄마 상가 때문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시모도 별 수 없었던 거죠. 눈앞에서 거액의 보증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 상가 2층도 비워졌어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합해서
리모델링을 했죠. 사실 그동안 네일 아트를 배웠거든요. 1층에는 저의 네일 가게를 차렸고 2층에는 친구가 하는 미용실을 들였어요. 둘 다 미용업종이라 함께 이용하면 할인을 해줬죠. 그리고 자리가 없을 때는 서로의 대기실을 빌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두 가게 모두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상권 분석을 잘한 건지 아니면 근처에 비슷한 업종이 드물게 있어서 그런지 서서히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혼하고 5개월쯤 지났을 때 명절을 앞두고 외가 친척분들이 가게에 왔어요. 명절이라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친척 여자분들을 간단하게 꾸며드리려고 모셨죠. 그런데 그때 누가 네일숍 안으로 훅 들어오더군요. 바로 시모였어요. 야, 당장 나와. 너 우리한테 사기쳤지? 2층 진상 금방 나갈 거 알았으면서 왜 말 안 했어? 우리 가게에서 빼버리려고 그런 거지? 그래 놓고 그 자리에서 지금 장사를 하겠다 이거야? 여기 내가 계약한 곳이었어. 진상만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잘 영업했을 거라고. 나만 망할 수 있냐? 너도 같이 망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시모는 작정하고 네일 도구들을 다 때려 부수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상가에 들어오지 말랬는데 굳이 들어온 사람은 그쪽이고 나가라고 안 했는데 나가겠다던 사람도 그쪽이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왜요?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와서 배가 아파요? 그래, 배 아프다 이년아. 내가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어. 어떻게 장사 잘하던 사람 내쫓아놓고 여기서 네가 직접 장사를 해? 이 사람들은 그거 알고 여기 와서 손톱질하고 있어? 다들 잘 들으세요. 이 여자 정신 나간 년이에요.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 쫓아내놓고 자기 이속이나 챙기는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요. 그런 여자한테 손톱 손질 받아서 뭐해요? 당장 가세요. 이 여편네가 정신이 나갔나? 지금 누구한테 이년저년이래? 우리 시조카가 왜 당신한텐 연소리를 들어? 이 가게가 아줌마 것도 아닌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것 좀 봐. 이거 치매 걸린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조카 말 들어보니 그렇게 괴롭혔다던데. 오늘 사람 환장하게 하는 거 보니까 더하네. 한두 번 해본 솜씨도 아닌 것 같고. 깽판을 치고 싶으면 당신 집에서나 해. 아니면 내가 아줌마 가게 가서 깽판이 뭔지 보여줘? 어디서 애를 잡아? 나이는 대체 어디로 처먹은 거야? 이런 걸 그냥 놔둔 걸 보니 언니가 참 마음이 약해. 나 같았으면 다리 몽둥이라도 하나 부러뜨렸겠다. 어디 한번 병원 신세 지도록 만들어줘? 무시무시한 우리 외숙모와 이모의 말에 시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안에 그저 사람이 많으니 깽판 치기 좋겠다 싶어 들어왔겠죠. 가족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놀란 시모가 주춤거리는 사이에 엄마가 나와 말했어요. 이제 우리하고 남 아니에요? 왜 여기 와서 소란을 피워요? 오늘 부서진 것들 모두 계산해서 변상하세요. 여기 CCTV 달린 거 보이죠? 변상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든 고소하든 할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요. 결국 시모는 가게에서 도망치듯 나갔어요. 변상은커녕 땡전 한 푼도 없는 게 분명했죠.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동네 사람들 들으라고 크게 말했어요. 이혼시킨 전 며느리 가게가 잘 돼서 배 아픈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와서 깽판 치고 다 부숴놓고 가면 안 되죠. 또 진상짓 하면 경찰에 연락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옆 앞가게에서 무슨 일인지 빼꼼히 목 빼고 구경하더군요. 그런 시선을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시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며 도망가듯 떠났어요. 한 번만 더 이 근처에 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예요. 그 이후 시모는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 쪽팔려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친한 지인들에게 전해들었겠죠. 전 며느리 가게 잘 되니 가서 진상 부린 전 시모로 소문 쫙 났다고 말이죠. 이 동네에 그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말 고소했어요. 친척분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깔깔 웃었다니까요.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만약 그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손님들이었으면 아찔했겠지만 다행히 놀러온 친척분들이었기에 웃고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 됐죠. 덤으로 시모를 더 쪽팔리게 만들 수도 있었고요. 가게는 계속해서 잘 되었어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법이죠. 친정엄마가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걸어 나오다가 발이 꼬여 넘어진 거예요. 밖으로 나오기 힘들 정도의 밤마비 증상 때문이었죠. 엄마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어요. 하필이면 그때 잠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왔거든요. 머리를 찌으신 건지 피가 많이 났어요.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엄마는 혼수 상태로 계시다 곧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가장 후회되는 게 함께 여행 한번 못 가본 거였어요. 어릴 때는 친구들과 노느라 함께하지 못했고 결혼 후에는 살림하고 애 키우느라 함께하지 못했고 이제야 겨우 남편과 시댁에서 벗어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큰 슬픔과 아픔에 빠져 가게를 보름 넘게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쉴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정리가 아직 덜 된 상태로 가게 문을 열었는데 전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보는 순간 확 밀려온 구토감을 참느라 죽을 뻔했죠. 장모님 소식 들었어. 몸은 좀 괜찮아? 그래도 전부인이라고 신경 써주나 싶어서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말했어요.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로 왔어? 장례식은 다 끝났는데? 당신이 힘들까봐 와봤지.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옆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는 놈이 아닌데 그 말을 듣는데 의심만 더 생기더군요. 그래도 이제 그건 당신 역할이 아니야. 맞은 건 고마운데 나 진짜 이야기할 힘도 없어. 그래, 이제 내 역할은 아니지. 하지만 잘 생각해봐. 우리가 헤어진 게 어디 우리 둘 때문이겠어? 아니잖아. 우리 엄마 때문에 다 이렇게 틀어진 거잖아. 나 생각 많이 해봤어. 당신이랑 다시 합치고 싶어. 왜 남들 때문에 이혼해서 이렇게 따로 살아야 해? 그때 그 일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쯤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었을 거야.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이혼을 한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 때문이지. 나는 엄마한테 당한 것 뿐이야. 재혼하면 우리 엄마하고는 영 끊고 살면 돼. 진짜 지독한 사람인 거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요즘 하는 거 보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완전 치매 걸린 노인이 따로 없다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식을 이혼시킨 거겠지. 그리고 아직도 잘 되지도 않는 장사하겠다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그때 받아간 보증금이 이제는 한 푼도 없어. 이제 와서 나더러 부양하라는데 내가 왜 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도 이렇게 망했는데. 이혼남 신세 돼서 지금 앞가림도 못하는데 말이지. 그래서 당신 찾아온 거야. 나 진짜 우리 엄마지만 정 떨어져서 같이 못 살겠어. 왜 그렇게 진상짓을 더 못해서 안달이 난 걸까? 전 남편은 시모를 열심히 욕하며 제가 공감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죠. 이놈은 엄마 건물이 내 것이 되자마자 찾아왔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엄마 건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재결합을 하겠다는 뻔뻔하고도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는 거고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최대한 참았습니다. 눈동자만 슬쩍 움직여서 가게 안에 설치된 CCTV를 슬쩍 쳐다봤죠. 다행스럽게도 녹화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난리를 피우고 간 시모 때문에 녹음까지 되는 CCTV로 바꿔놨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헛소리를 늘어놓는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웃기고 있네. 네가 내 생각이 나서 여기 왔겠어? 너 우리 엄마 건물 때문에 나한테 온 거 눈치 다 깠거든?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찾아온 거 보니 너도 참 대단하다. 우리가 당신 어머니 때문에 틀어졌다고? 그거 착각이거든? 나는 너희 모자가 우리 엄마 건물 두고 소곤소곤 이야기할 때부터 이혼하고 싶었어. 맘대로 이 건물을 너희들 것처럼 여길 때부터. 그걸 다 들었다고? 어떻게? 그래.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들었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 어떻게 해야 잘 처리했다고 소문날까 고민 좀 했지. 근데 뭐 알아서 분리수거되러 쓰레기통에 들어가던데 그 가게 일부러 너희 엄마한테 준 거 맞고 일부러 특약 그렇게 넣은 것도 맞아. 다 알면서 2층 사람 진상인 것도 2층 계약 종료일 다가온다는 사실도 말 안 했어. 혹시나 이혼할 때 피곤하게 할까봐 걱정했는데 돈이 걸리니까 바로 해주더라. 그래놓고 뭐? 너희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혼을 했어? 네 엄마 탓이 절반이고 네 탓도 절반이야. 어디서 청렴결백한 척이야?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적어도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쳐들어오는 건 피했어야지. 안 그래도 엄마 돌아가시고 싱숭생숭해서 힘든데 열받아 죽겠잖아. 쓰레기야. 어떻게 책임질래? 어? 내 기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여기서 더 이상 나 화나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단호한 축객령에 전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기듯 가게에서 나갔어요. 모자지간 아니랄까봐 시모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열불이 덧뻗치더군요. 잠깐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시모 욕하는 장면을 따서 시모 연락처로 보내줬죠. 혹시나 못 볼까봐 시부 연락처로도 보냈고요. 건물이 탐나서 불효막심하게 자기 엄마 욕하는 망할 놈. 그런 놈이 바로 당신 자식이라고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와 헤어지고 갈 곳 없어서 시모 집에서 신세 진주제의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길에서 전 남편과 시모가 박 터지게 싸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직접 목격한 호프집 사장님이 이야기해줬거든요. 동영상이 아주 잘 전달되었나 봐요. 그 할망구가 그날은 완전 눈이 돌았더라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아들 감싸고 돌더니 말이야. 아들한테 네가 지금 전 며느리한테 그런 말할 군번이냐고. 엄마 집에서 먹고 자고 들러붙어 있는 주제에 어떻게 그러냐고 하더라. 뭐 아들이 엄마 치매 걸렸다느니 진상이라느니 그런 말까지 했다며? 아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데 늙어서 힘도 없는 할매가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주변 가게에서 다 나와봤지 뭐야. 근데 자식놈도 한마디를 안 지더라. 그때 억지로 가게에 쳐들어가지만 않았어도 자기가 엄마 밑에 안 붙어 있었을 거라고. 다 엄마 탓이니까 책임지는 게 맞다고 얼굴에 철판도 안 깔고 말하더라고. 참나, 두 모자가 똑같더만. 소식을 전해준 호프집 사장님에게 그저 조용히 싱긋 웃어 보였어요. 예상한 대로 두 사람이 확 찢어졌더군요. 그 뒤에는 전 남편이 전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아둔 돈도 없이 나가서 뭘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인생 제대로 꼬여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